최근에 책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한자 한자 글을 읽는 독서에서 귀로 듣는 청소의 시대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한자 한자 글자를 읽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때로 귀로 듣는 것도요. 활자가 주는 시각적 피로도 좀 줄이고 뭔가 청서가 주는 재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어떻게 읽는다 하더라도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힘을 강하게 해주고 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체험하게 해주는데요. 오늘도 그런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맛볼까요? 인생 책방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책책 수학책 인생책책 책비 싸우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책방의 책 소개해드리는 작가 책소작 이시안입니다. 네, 변함없이 첫 번째 코너는 아는 척 책방입니다. 자,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아주 가슴 따뜻해지는 동화 한 편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동화하면 이제 어린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정말 근데 이 동화는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모두 다 정말 그 가슴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동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괭이 부리말 아이들입니다. 오, 요거 저 아는 척 좀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요? 이거 책을 읽읍시다에서 맞아요. 유재석 선배님, 김용만 맞아요. 선배님이 네. 소개해줬던 책이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 국민 필독 독서가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꾸준히 지금도 사랑받는 스테디셀러 맞죠? 맞습니다. 저도 한창 이슈가 됐을 때 슬쩍 본 기억이 있는데요. 어린이 책이지만 어른들이 함께 읽는 그런 따뜻한 동화책 맞네요. 두 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오늘 두 분이 그냥 아는 척을. 아니, 요만큼만 알아요. 아, 이 책이요 200만 부가 팔렸대요. 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좀 그렇게 읽으신 분도 많을 텐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난한 달동네 괭이부리마을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어른들은 뭐 돈을 벌면서 나가서 다시는 안 들어오는 그런 부모도 있고요. 아이들은 학교는 무관심하고 그런데 결국엔 모자란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면서 가슴 따뜻하게 온기를 가지고 살아가자 그런 마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용만 들어도 뭔가 포근포근한 게 느껴지는데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이 책의 배경이기도 한 괭이 부리말. 여기가 어딘지 일단 네. 알려주세요. 네, 이 첫 번째 아는 척 포인트인데요. 괭이부리말이요. 실제 지명이거든요. 아, 그리고 실제. 그게 네, 인천의 만석동입니다. 우리 소설 중에 난쟁이가 쌓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네. 낙원구 행복동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배경이 만석동이에요. 오. 그러니까 사실 만석동은 조금 그 빈민촌이라든가 이런 것의 좀 대명사처럼 됐는데요. 원래 괭이부리마을이라는 그 지명은 괭이가 이제 고양이잖아요. 네. 그 앞에 고양이 모양의 섬이 있었대요. 그래서 묘도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괭이 그리고 말은 마을의 마을이에요. 그리고 부리가 애매하잖아요. 고양이가 부리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찾아봤는데 아직도 그게 합의는 안 되는데요. 옛날에는 부리라고 해가지고 되게 살기 좋은 곳 뭐 이런 곳을 뜻했다고 합니다. 그게 남아있는 게 설화 벌, 네. 그래서 괭이, 부리, 말 이렇게 된 거죠. 괭이 부리마을이구나.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가 지금 빈민촌의 대명사처럼 돼가지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가 있는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만석동이 왜 만석동인지 아세요? 만석 뭔가 이렇게 쌀 같은 거. 맞다. 만석 네. 쌓아놓는 거야. 맞습니다. 만석군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네. 조선시대에 그 조세를 쌀로 거뒀거든요. 네. 그 세금에 쌀을 쌓아두는 창고가 있었던 곳이에요. 창고. 그렇죠. 오. 그러니까 수만 석의 정부미죠 그때는. 그 네. 정부미를 였다 쌓아놨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 만석동이에요. 그럼 부자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한때는 풍족하게 그 쌀이 모였던 장소가 지금은 빈민촌, 극빈촌의 대명사가 된 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고 보니까 서울의 평창동도요. 그 비슷한 곳 아니에요? 이렇게 세금으로 거둔 이런 쇠곡들 이렇게 네. 쌓아놓는 창고 있었던 곳이잖아요. 평창동 하면은 왜 부자 동네잖아요. 네. 예, 평창동입니다 하는 그 평창동 아닌가요? 그러네요. 그죠? 맞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중 하나인데 조선시대 통틀어서 백성을 위한 법 두 가지를 꼽으라라고 했을 때 그 원탑에 드는 게 대동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조세를 거둘 때 네. 각 지역에 특산물로 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뭐 괜찮으면 괜찮은데 또 뭐 고기가 잡히는 지역은 안 잡히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모두 쌀로 내라. 그래서 그 조세가 쌀로 된 거고요. 네. 그게 만석동도 있었고 평창동도. 게다가 평창동은 그 경복궁 뒤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왕족들이 먹는 그런 쌀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고가 있던 두 자리가 하나는 아직도 그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 네. 또 하나는 좀 이렇게 반대적인 분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그 갈렸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일 같아요. 워낙에 배경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뭔가 결핍이라던가 뭔가 이렇게 소외 뭐 이런 걸 느끼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중요한 건요. 네. 여기 나오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포인트가 그런 건데요. 동수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본드를 불어요. 본드를 불다가 그걸 보고 말리는 영호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영호가 동수와 또 동준이 형제를 데려다가 좀 돌봐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들의 친구 키와 숙자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엄마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임신한 걸 집을 나갔다가 알았거든요. 네.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늘은 짜장면을 먹자라고 한 날 사고를 당해서 죽게 돼요. 아, 슬픈 얘기네요. 슬프네요. 너무나 슬픈 그런 이야기인데 그 영호는 공사장 일을 하면서 동수, 동준이도 돌봐주고요. 그 다음에 또 숙자, 숙희도 같이 이제 봐주고 또 영환이라는 친구도 데려다 집에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호라는 친구가 삼촌 역할하면서 다 이렇게 모아요. 영호 삼촌이 괭이부리말의 키다리 아저씨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가장 극적인 변화는요 여기서 명입니다. 그 선생님이 아, 여기 너무 지긋지긋해 떠나고 싶어 했다가 네. 여기 발령받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너무 실망했다가 이렇게 좀 변해가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인데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이게 거의 실화에 가까운 거예요. 싫어요? 실화라기보다는 이제 흔히들 작가의 페르소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작가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투영된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김중미 작가가 네. 바로 이 괭이부리말에 살았었어요. 여기서 그 소설을 쓰고요. 나중에 빈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괭이부리말로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공부방 같은 걸 운영하면서 계속 이제 그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호 삼촌처럼 애쓰거든요. 기찻길역 공부방 이런 걸 꾸며왔는데 지금은 네. 강화도로 터전을 옮겨가지고요. 농사를 짓고 인천과 강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큰 이모, 이 지역 아이들 큰 이모로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씩씩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네. 안 잊혀지네요. 그러니까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보면요. 동수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햇살을 보면서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이 괭이부리 마을에도 봄이 온다. 우리의 삶에도 봄이 온다. 희망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의 온기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는 괭이부리말 아이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의원님 대단한 분입니다. 얼마 전에 열린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에서 의원님께서 입법 활동 부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와, 대단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의미 있는 게 국회에서 정말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으신 거잖아요. 네. 너무 뿌듯하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지역구도 관리해야 되고 또 당의 어떤 입장도 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정책적인 그리고 또 어쨌든 정치적으로도 대화와 타협도 해야 되고 저희 야당이라서 싸울 땐 또 싸워야 되기도 하는데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입법 자체에서 성과를 냈다라고 잘했다라고 받는 칭찬은 본연의 일을 좀
좀 잘하는 역할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도 뿌듯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그래 그거 잘해야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상 많이 받는 스타일이셨죠? 네, 약간 예쁨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타박상 뭐 이런 거 많이 네. 네. 밉상, 뻔상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네. 2019년에는요 시사 주간지에서 선정한 대한민국을 빛낼 차세대 리더 100인에 선정이 된 와. 바도 있고요. 작년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차세대 리더로서 입지를 다지셨는데요. 조금 민망하시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엄청 많이 민망하고 좋은 기술 하나 가지고 좋은 기업이 나오는데도 금방 나올 수도 있고 또 좋은 노래 하나로 어쨌든 차세대 노래 작가 뭐 이렇게 연주가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정치인들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는 이 사람이 검증되고 확인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좀 뭔가 기대해봐도 좋겠어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반대로 말하면 나이는 아직 젊지만 어린 시절부터 도전해서 온 시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나눈 책도 그런 내용도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고를 해주시니까 어떤 책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두께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거의 900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의원님께서 골라주신 책은요.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재임 시절에 관해 쓴 회고록 약속의 땅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그의 백악관 입성 과정과 임기 첫 2년 반 동안의 고군분투를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담아낸 책 약속의 땅. 이 책은 오바마가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하고 역사상 가장 친근한 백악관을 만들며 굵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오바마의 시선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인데요. 흥미진진한 사건과 치밀한 디테일, 우아한 문장이 어우러진 이 책을 언론과 평단은 최고의 대통령 회고록, 현실 정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실 정치를 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다 모든 거에 문제인 거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좀 바꿔보겠다고 매번 정치인들은 바뀌지만 그게 되겠어?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인식 속에서 우리 인생 책방이 좀 더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버락 오바마의 이 약속의 땅이란 책은 정치가 왜 희망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저는 역설적으로 그리고 실현 가능하게 현실 속에서 만들어냈던 자서전적인 글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정치에서 그리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님께서 뽑아주신 버락 오바마의 약속의 땅을 통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Yes, we can 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말이 버락 오바마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죠. 작가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Yes, we can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정말 연설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 연설을 할 때 Yes, we can이라는 말을 뒤에 붙여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Yes, we can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요. 뭔가를. 나중에 Yes, 그 we 군중들이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Yes, we can. 떼창처럼. 네. 유행어가 됐군요. Thank you. 게다가 God 이 bless you. Yes, we can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희망을 던졌을 때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거. 그래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마치기 바로 전에 또 고별 연설 할 때 또 마지막에 언급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바마를 상징하는 언어고 오바마의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훅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애초에 Yes, I can이면 이런 울림을 줄 수 없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네. 들거든요. We can,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에 오바마 하면은 명연설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은 연설물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의 마음에 와닿은 오바마의 명연설 있을까요? 근데 버락 오바마가 원래는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로 살다가 그다음에 낙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원원 단성돼서 첫 번째 2004년에 전당대회 때 본인이 연설한 전당대회 연설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그것 말고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총기 사건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화제가 된 연설도 있습니다. 예스 위켄이 버락 오바마의 위가 아니라 국민들 하나를 위로 만들어서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라고 만들었던 부분이 굉장히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뭐 블랙 아메리카, 화이트 아메리카가 아니라 우리의 아메리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연설 대목마다 연설에서 인상 깊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도전 의식을 미국에다가 불러일으켜 준 것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 의원님을 소개할 때 차세대 리더로 선정이 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워낙에 또 달변가로 유명하시잖아요. 뭐 정치 평론도 많이 하셨고 수석 대변인, 당 대변인까지 하셨는데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도 또 받고 계시더라고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언어, 정치인의 언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시대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저는 둔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둔탁하다고요? 예, 정치인의 언어는 둔탁해야 된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님께서 해주셨던 말인데 강보좌관 정치인의 말이 날카로운 것보다 둔탁한 게 옳을 때가 많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는 누가 더 날카로운 말로 누가 더 상체기를 많이 내냐가 더 스타가 되는 비결인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수석 대변인 하면서 또는 대변인 하면서 상대를 날카롭게 비판하기보다는 둔탁하게 비판할지어도 상대가 부끄럽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프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언어들을 좀 잘 지키는 것이 정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공동체를 잘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이제 갓 상하의원이 된 초년생이었잖아요. 정치 초년생. 근데 그런 그가 이 미국의 역사에 그 기록된 40대의 젊은 대통령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40대 젊은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미국의 도전의식을 불러일으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마틴 루터 킹이 I have dream이라고 했던 연설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년 됐습니다. 그 I have dream은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싶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인종 불인정책에 대해서 대항하고 싶었는데 잘 생각해보면 I have의 드림의 대꾸가 Yes, we can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바마의 도전이 아니라 미국 시민들 전체의 도전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미국을 만들어 보기 위한 도전을 해나가자라고 연설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바마가 젊은 40대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의 도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가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 좀 남아 있는데요. 나는 실제보다 과장된 희망의 상징이자 수백만 가지의 꿈이 담긴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의 도전이 아니라 우리의 도전, 우리 시대의 도전이고 아까 제가 물론 저의 뇌피셜과 저의 해석입니다만 I have dream에서부터는 we can, yes we can 여기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은 굉장히 미국을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림, 꿈에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대통령인 그렇습니다. 거네요. 의원님도 정치계에 일찍 입문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인생 책방에 뒷조사로 유명하거든요, 네. 의원님. 예, 2016년에 국회에 입성하셨지만 정치계 입문은 30대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찍 정치계 쪽으로 입문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가 사립학교에 비리가 있는 대학들의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총학생회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생들과 함께 법을 개정하는 문제로 호소하는 차에 그게 이제 좌절됐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개정해주지 않고 사립학교에 있는 이사장들을 옹호하는 법들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분노와 그 젊을 때니까 그 분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좀 내 삶에 쓸모가 없고 정치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어렸을 때 작동됐던 것 같고요. 그런 계기로 만약에 그런 계기가 온다면 좀 어렵더라도 그런 계기에 좀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 또 내 삶에 쓸모 있는 정치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뭐 거창하고 담대한 뭐 이런 주장과 이론보다도 그냥 정치가 나한테 좀 쓸모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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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약속의 땅이라는 책에서 희망을 또 발견하고 있는데요. 키워드를 통해 계속해서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러닝 메이트입니다. 선거라는 게 절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이 책을 보면서도 같이 느꼈는데 러닝메이트가 함께 뛰는 사람들 같은 팀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준 게 아내 네. 미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에 보면은 미셸에 관련된 일화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 참 좋은 게 나와 미셸은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같이 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참 좋은데 진영 씨는 혹시 생각나는 네. 일화 있어요? 2년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제 미셸이 독방 육아를 담당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부부관계의 최고조로 되게 어려운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미셸이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창 밖으로 밀고 싶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미국 대통령이든 퍼스트 레이디든 부부간의 갈등은 어디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또 희망을 주네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거에서. 희망스럽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선 창밖으로 밀어봤자 1층이라 괜찮은데 한국은 다행이네. 아파트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한국에선 안 돼요. 네. 뭐 육아 문제에 관해서는 힘드니까 뭐 옥신각신 하기도 했지만 사실 선거 때는 미셸 오바마가 마무리 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잖아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미셸의 소탈하고 솔직한 성격은 알고 보니 대단한 자산이었다. 그녀는 타고난 선거 운동원이었다. 그녀의 연설을 듣고 서명한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아이오와 팀은 그녀를 종결자, 클로저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의원님도 사실 아내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셨다고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다닌 선거 운동 어땠어요? 굉장히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제 짝꿍 같은 경우에,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제가 정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마 다 그럴 겁니다. 그 공공의 영역,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는데 술이 잔뜩 어느 날 많이 먹고 미안하다고 당신 옆에 스탠드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로등으로 살아서 좀 미안하다고 당신이 이 끄고 키고 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정치를 출마하기 전에는 제일 첫 번째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되게 힘든데요. 그래도 제 아내가 22년 차 기자예요. 와. 네, 앵커도 했고 뭐 이래서 네. 본인이 이제 기자로서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 아내가 유권자들 만나고 오면 실제로 되게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게 저를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못 갔으니까 그분들은 화가 2배로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임이 끝나고 나서 강훈식은 모르겠는데 당신이 후보로 나오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오, 네. 진짜. 네, 왜냐면 저를 못 봤으니까요. 처음 나왔을 때. 아니 그런 미셸의 정도로. 클로저 역할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 이상 하시죠. 그 이상 네. 하시죠. 그래서 당신이 뭐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셨나 봐요. 근데 다행히 기자이기도 하고 네. 현안 돌아가는 거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고 네. 뭐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러면 그냥 단순한 내조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파트너십인데요. 본인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어쨌든 남편이 한 정당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공정성이 훼손될까 봐 되게 걱정하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어쨌든 친구이자 파트너이자 또 야당 대표를 만나는 여당 대표를 만나는 그런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기자로서 약간 팩트 체크하고 네. 약간 좀 하실 것 예, 같아요. 우리 예리하게. 당이 뭐가 잘못돼 있다고 하면 그런 거 거리낌 없이 이런 건 당신 당이 민주당이 문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뭐 상대당이 문제일 때도 물론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집에 가면 어쨌든 상대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끔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제곡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당당다라당 어디 가든 당당다라당. 야, 정말 현명한 러닝메이터를 함께 네.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여기 국회의원 나오신 분들 중에 가끔 딸 바보는 많이 봤는데 네. 이 정도면 아내 바보가 아닌가. 그러게요. 그 아내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지만 존중이 느껴지거든요. 100% 신뢰. 네. 네. 그래서 근데 버락 오바마도 사실 미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8년간의 임기를 맡은 퇴임식 연설에도 잊지 않고 아내 이름 부릅니다. 네. 그 대목인데요. 미셸, 지난 25년간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우리 아이들 엄마이자 나의 최고의 친구였다. 와.
당신은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었고 나와 미국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의원님의 그 키워드, 그 워딩이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비슷하다. 미국에 버락 오바마가 있다면 한국에는 강훈식 의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버럭하시겠는데요, 시청자들이. 의원님 이 기회를 빌려서 그러니까 네. 아내분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말씀 이렇게 좀. 집에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방송 보면 이런 게 제일 한 어색하던데. 번씩 했어요, 여기 이 자리에. 아, 그래? 아니, 그래서. 평소에 표현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해요. 어. 많이 해서 방송에서 보면 오히려 본인도 약간 어색해할 것 같긴 한데. 네. 의원님, 이미 우리는 신발 사이즈가 150이 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그라들어서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아니 그냥 제가 늘 미안하고 또 늘 고맙고 그리고 마음이 이 일이 정치가 아무리 누군가로부터 욕먹고 지탄받는 것에 뻔뻔해야 되는 일일지라도 사실 마음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행운이고 앞으로도 그 행운을 잘 지켜나가는 게 제 가장 중요한 삶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사랑을 멋지네요.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시 휴게소처럼 좀 쉬어갈 수 있는 시간 만들었어요. 아, 많이 더우신가 봐요. 네. 민망해서. 많이, 뭐 부끄러워요. 아유. 부끄럽기는. 예, 그래서 의원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 쉬는 타임 어떤 거냐면 오늘은 여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의원님의 맞춤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애 능력 고십니다. 와. 또 표정 안 좋아요. 해치지 않아요, 의원님. 네. 풋풋했던 연애 시절 좀 떠올려 보시면서 현재 아내분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네. 예, 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네, 되는 네, 게 해보겠습니다. 객관식입니다. 도전. 네. 자, 다음 카톡 이후 적절한 행동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빠 퇴근했어? 크크. 지금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러 왔어. 응, 그래, 끝나면 전화해. 이런 카톡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행동으로 올바른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친구들에게 대충 둘러대고 서둘러서 술자리에서 나온다. 두 번째, 여자친구 혹은 아내의 배려심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신나게 논다.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바로 전화하고 가야죠. 그러면 오. 네, 1번이죠, 1번. 서둘러서 네, 술자리에 네. 나온다. 네. 와, 진짜 좋은 남편이다. 와. 아니 그걸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네. 있는데 네.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 네.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데도 네, 뭐 다른 이야기가 못 필요해요. 지금 이렇게 전화 와서 어디야?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네. 아,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 빵 터지죠. 일단. 안 와도 된다고 하죠. 이거 잘못하면 이 방송 이후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적이 최수종 씨에서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의원님으로. 두 번째 카톡 네. 문제 드릴게요. 다음 중 가장 올바른 대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자친구가 오빠 나 단발머리로 머리 잘라볼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들어갈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응, 2번 아니, 3번 마음대로 해, 4번 지금이 예쁜데? 하나 둘 셋. 저는 마음대로 해 하는데요.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음대로 해. 네. 3번 네. 마음대로 해. 정답은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지금이 예쁜데요. 알면서 정답은 지금이 예쁜데 같은데 정답은 지금이 예쁜데 같은데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뭘 해도 예쁘니까. 뒤에 가로 열고 뭘 해도 예쁘니까 바로 다. 더 고수야. 네, 여기보다 더 고수예요, 지금. 다음 상황에서 적절한 말을 골라주세요. 어제 깜빡 잠들었네. 미안. 여자친구가 뭐가 미안한데? 라고 얘기했어. 그럼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1번 잔다고 얘기 안 하고 자서. 이게 뭐야. 2번 미안해 많이 기다렸을 텐데. 3번 갑자기 왜 그래? 하나 둘 셋. 2번 아니 2번. 2번 네. 미안해 많이 기다렸을 텐데. 우와, 와. 잘 맞춘다 진짜. 그러니까요. 의원님의 결과는 상황 판단, 위기 대처 센스, 문맥이의 영역에서 S가 맞아요. 미리 알아서 대처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인생 이야기 함께 나눠보죠.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아픔의 길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데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게 모르게 아픔의 시간을 좀 겪으셨다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벌써 재선 의원이니까 초선 쉽게 되고 재선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앞에 낙선으로 한 8년을 원외위원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군다나 제가 처음 그 동네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가 충청남도 아산이라는 곳은 자유선진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의 텃밭이고 두 번째 정당이 한나라당이었고 민주당은 되게 제3정당의 작은 정당, 국회의원이 한석이 될까 말까 하는 뭐 이런 정도, 충청남도 전체에 뭐 이런 정도 상황이어서 제가 동네에서 제 이름을 알리려고 명함을 주면 이런 빨갱이당 이러면서 앞에서 명함 찍고 그리고 뭐 소금도 뿌리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낙선하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도전에 국회의원이 된 거라서 그 과정은 되게 낙천과 낙선은 좀 저한테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이 더군다나 30대 중반에 처음 출마했으니까요. 그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한 8년간의 시간은 되게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누군가는 막 어느 자기 분야를 만들어서 막 달려갈 때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낙선하고 뭐 낙천되고 거듭된 좌절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호련히 미국 유학기를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네. 정말 복잡한 신경이셨을 것 같아요. 지역위원회 하다가 낙천하고 이제 당내 상대 후보의 고발 때문에 그때 야당이어서 고발을 되게 혹독하게 우리 당 안에서 그런 것도 되게 마음이 씁쓸하고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야당에 대한 조사로 더 혹독하게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저 스스로 되게 정치에 대한 환멸 이런 게 뭐 하는 짓인가. 같은 당 안에서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환멸과 후유증 되게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에 대한 자책도 되게 컸습니다. 이거 더 이상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불 정도 주면 그 보건소에서 피 검사를 하는 게 있어서 동생이 같이 받으러 가자 해서 받았더니 너가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 이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이걸 찍어봐야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게 몇 미리만 돼도 이거 다 뜯어내잖아요. 근데 저는 30mm, 3cm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계란 노른자이만한 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이게 여기가 제일 끝인 줄 알았는데 선거에서 낙천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조사받고 조사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몸까지 안 좋으니까 그때 가장 이게 더 여기보다 더 바닥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데까지 더 내려가 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수술하는 과정까지 쭉 이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은 물론 다 나았습니다만 그런 과정도 겪었죠. 이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3번의 도전 끝에 이제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치인의 길이란 어떤 것 같으세요? 오늘 제안드린 버락 오바마 책에도 그런 게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가로서 또 정치에 도전해서 낙천하고 그리고 상원의원이 됐지만 또 그런 좌절을 겪고 하지만 미국 전체를 묶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저도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 책의 행간에서 제가 되게 유의하고 읽어보는 것은 되게 외로움이 이 책에 내재돼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정치인이 되게 환호받는 것 같고 또 남들에게 존중받는 것 같지만 그들이 느끼는 외로움들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연예인들도 그런 경험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로움의 길을 외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한계. 왜냐하면 우리는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런 말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그 대목을 넘어서서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쭉 나가셔야 되는데 가지고 꼭 반드시 지키고 싶은 소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의 본령은 두 가지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 시간 안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국가는 출생의 우연성으로 생긴 불평등을 극복하는 거야 된다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데 우리 애들에게 주변의 출생의 우연성, 즉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나의 장애로 인해서 불평등이 생기는 그 많은 사람들, 다 약자들이죠. 뭐 조금 더 나가면 저는 성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장애를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가난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내가 태어날 때는 누구나 축복받는 인생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회에 나오는 순간 이 친구들이 겪는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저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공의 선을 실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정치에서 제가 좀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생 책으로 선정하신 이 약속의 땅, 이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버락 오바마 이야기 좀 하면 여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내 아이가 아니어도 내 문제이고 또 약값을 낼 돈이 충분치 않아서 약값과 집세 중에 선택해야 되는 노인이 있다면 내 조부모가 아니라도 나는 그것이 내 삶이 궁핍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민자의 가족이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속된다면 그건 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 책에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얼마든지 넓은 가능성의 영역이고 우리가 천대하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불신 속에서 천대하고 버려둘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이고 소중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도구를 우리가 존중받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가 조금 더 신뢰받을 수 있고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실현한 오바마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도 그렇게 좀 희망에 차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세요? 의원님 만나보니까 왜 우리나라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그맨들은 개그할 때 고생 끝에 병들어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의원님도 이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아픈 또 기억도 있으시지만 또 그것을 딛고 징검다리를 이렇게 건너서 고생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실 수 있는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네. 이수연 작가님 추천평 부탁드려요. 이 책은 이상과 현실에 대한 책 같아요. 그 오바마 이상이 있는데 실제 정치에서 현실과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상을 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예의 바른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가 되고 싶은 분이라면 어떻게 이상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고요. 다만 900페이지라는 현실을 좀 넘어야 되는 네.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의원님과 함께 약간 재미로 뭐 연애 능력고사를 봤지만 네. 보니까 굉장히 남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탁월한 분인 것 같아요. 이런 지지자들의 마음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책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의 말 중에 이성으로 비관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서 이성적으로는 되게 비관적이고 걱정되고 또 정말 손 놓고 싶고 그만두게 하고 싶지만 결국 우리의 세금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들이고 우리의 사회적 룰을 결정하는 사람들도 그들이라면 우리가 의지로서 낙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싫지요. 보기 싫다고 또 꼴보기도 싫고 너무 짜증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성적으로 비관되더라도 의지로서 낙관하고 야 바꿔야지 니네가 희망을 만들어야지라고 압박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구나. 대한민국도 좀 이렇게 해봐라 라는 희망의 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희망의 걸음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훈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가득한 파일들을 비우려면 휴지통에 넣고 삭제를 하면 되고 지저분한 쓰레기도 휴지통에 넣고 비우면 되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복잡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울 휴지통 같은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드릴 저는 홍재경입니다.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괴로웠던 경험이 있나요? 혹시 습관적으로 나쁜 상상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이런저런 생각에 매몰되어 일상이 흔들린다면, 분주한 일상에 치여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마음 챙김을 연습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 챙김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오로지 현재에만 몰입하는 마음 챙김은 일상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소란한 감정을 다스리고 복잡한 생각을 잠재우는 최고의 방법이 담긴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로 안정과 평온함이 깃든 일상을 맞이해보는 것 어떨까요? 분명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례한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럴 땐 딱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저자는 분명한 선은 가장 강력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존중받지 못하거나 과소평가되거나 너무 쉽게 취급된다고 느껴진다면 취급 설명서를 다시 써야 할 때가 왔다는 뜻! 내 삶을 영위하며 원치 않은 것들에 품위 있게 선을 긋는 법, 선을 긋는 연습입니다. 오늘의 서평책은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보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봐요. 가성비가 중요한 Z세대에 일어난 콘텐츠 시장의 변화. 저자는 작품이 콘텐츠가 되고 감상이 소비가 되는 시대에 빨리 감기 속 숨겨진 수많은 문화, 사회, 심리적 변화를 설명하는데요. 서평자 정민아 성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빨리 감기는 적은 돈으로 많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며 SNS에 과시하고 싶은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기에 좋은 소재가 된다고 말하며 적은 자원으로 최대의 이윤을 내려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당한 소비라고 말합니다. 가성비의 시대가 불러온 콘텐츠 트렌드의 거대한 변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 책은 전미과학작가협회 사회저널리즘 과학상 수상작이자 뉴욕타임스 북리뷰 올해의 주목도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과학 저술가 칼 진머가 안내하는 유전학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아내와 딸의 웃음이 닮은 부분에서 착안해낸 책 제목인데요. 유전자와 진화에 대한 관점을 흔들 드라마틱한 과학 논픽션, 칼 진머의 웃음이 닮았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세리 CEO 비즈니스 북클럽 선정 도서, 말단 디자이너에서 최고 마케팅 책임자까지 27년간 나이키 세계관을 만든 실질적 수장인 그레그 호프만이 전하는 나이키 브랜딩의 모든 것을 담은 책입니다. 우리는 신발을 팔지 않는다.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유산을 남긴다. 그레그 호프먼의 영혼의 설계자입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마음 휴지통을 주제로 오늘 뭐 읽지 함께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린 오늘의 책들로 복잡한 마음을 깨끗이 비워보시길 바랄게요. 다양한 테마로 또 다른 세상을 선사해주는 책 여행. 오늘도 즐거우셨죠?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책을 탐험하게 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뭐 읽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